자, 오늘 다룰 흥미로운 해설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의식을 가진 우리 같은 생명체는 대체 왜 상처받고 아파하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상식을 아주 철저하게 해체해 볼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아픔은 고통이 아니다부터 상처의 해부학, 갈망의 엔진, 고통을 찾아 나서다, 그리고 고통을 과연 제거할 수 있을까를 거쳐 괴로움의 구조까지, 뇌과학의 미시적인 세계부터 거시적인 사회 구조까지 하나씩 빠르게 짚어보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픔은 고통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바로 육체적으로 아픈 것과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완전히 똑같다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뇌의 섬유피질에 손상을 입은 통각상실증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이분들은 바늘에 찔리면서도 씩 웃을 수 있거든요. 아픔은 정확히 느끼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거나 괴로워하는 반응이 아예 없는 겁니다. 뇌신경학적으로 괴로움 없는 아픔이 진짜 가능하다는 거죠. 엄청나지 않나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명쾌한 진실 하나를 알려주는데요. 아픔이라는 건 그저 신체 특정 부위에서 삑삑 올려대는 손상시도일 뿐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고통은 어떨까요? 고통은 그 신호를 제발 당장 멈추라고 아우성치는 우리 마음의 태도이자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오는 신호와 그 신호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은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까요? 몸에 있는 통각수용기가 단 하나도 반응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끔찍하게 괴로울 수 있습니다.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전화로 절망적인 건강검진 결과를 듣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몸이 아픈 곳은 없지만 깊은 슬픔이나 실존적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우리를 덮치죠. 육체적 아픔이 전혀 없어도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두 번째 파트, 상처의 해부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려면 뇌 안에서 마치 투명한 프로그램처럼 작동하는 일종의 자아 모델이 꼭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아픔은 내 것이라는 소유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뇌의 시뮬레이션에 개입해서 이 소유감을 흐트러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괴로움은 싹 사라지고 그냥 감각으로서의 아픔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결국 누군가가 아프다는 그 주체성이 고통을 완성하는 마스터키인 셈입니다. 여기에 철학자 후설의 개념을 살짝 빌려오자면 시간이야말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아주 결정적인 재료입니다. 만성 통증을 앓고 있는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분들은 다가올 미래조차 끝없는 아픔으로 채워버리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 지금 당장의 아픔, 그리고 앞으로 또 아플 거라는 예측까지. 결국 환자는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진 현재라는 시간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죠. 고통은 감각인 동시에 시간의 현상이었던 겁니다. 자아와 시간의 관계까지 파악했으니 이제 세 번째 파트, 갈망의 엔진에 대해 알아볼 차례네요. 대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엔진이 다 괜찮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끊임없는 불만족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불교 철학은 이 내부 엔진의 지도를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려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라는 마음, 즉 갈망이 근본적인 불만족을 이끌어낸다고 본 거죠. 쾌락을 좇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냥 사라지고 싶다라는 소멸에 대한 갈망조차도 결국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이 뭔지 아세요? 무려 2500년 전 동양 철학의 갈망이라는 개념이 최첨단 현대 컴퓨터 신경과학의 예측 오류 이론과 그야말로 완벽하게 겹쳐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세상이 내가 예측한 대로 딱 고정되어 있기를 바라잖아요. 하지만 실제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변하죠. 그 차이에서 뇌의 모델이 어긋날 때 필연적으로 예측 오류, 즉 부정적인 감정과 고통이 팍 하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모든 이론을 부숴버리는 거대한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 번째 파트, 고통을 찾아 나서다입니다. 방금 전까지 생명체는 진화론적으로 고통을 피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라톤 35km 지점에서 헉헉대며 달리는 러너나 먹으면 입에서 불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매운 핫소스를 굳이 찾아서 먹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피해야 할 고통을 왜 오히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찾아 나서는 걸까요? 대체 왜 스스로 한계를 시험하며 괴로움을 사서 고생하는 걸까요? 이 패러독스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개념이 바로 신경과학자 팡크세프가 말한 놀이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뇌가 진짜 똑똑한 게 고통스러운 감각을 무조건 피해야 할 위험으로만 처리하지 않거든요. 병렬 회로를 가동해서 그 고통을 아주 심오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로 싹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힘든 투쟁 그 자체를 견뎌내면서 역설적으로 엄청난 생동감과 살아있음의 의미를 획득하는 메커니즘이죠. 일종의 건강한 마조이즘이랄까요?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또 다른 아주 급진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5번째 파트, 고통을 제거할 수 있을까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물학적인 기본값 자체를 뜯어고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데이비드 피어스 같은 사상가들의 주장을 보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유전공학이나 첨단 신경기술을 써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최악의 기분을 진짜 끔찍한 고통이 아니라 그저 조금 덜 좋은 상태 정도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의식적 경험의 기준선 자체를 확 끌어올려서 인류에게서 고통을 아예 삭제해버리자는 정말 파격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에 아주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입장도 있습니다. 철학자 토마스 매칭어 같은 학자들은 특히 다가오는 AI 시대를 극도로 경계하는데요. 우리가 고통의 본질을 완벽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로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느낄 수 있게 만든다면 자칫하다간 세상에 없던 새롭고 끔찍한 형태의 고통을 창조하는 윤리적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 현상학에 대한 연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죠. 고통을 없애려는 기술과 윤리가 아주 팽팽하게 맞붙는 지점입니다. 이제 카메라를 쭉 뒤로 빼서 마지막 거시적인 관점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6번째 파트, 괴로움의 구조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하는 이주 노동자가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과연 뇌의 예측 오류나 개인의 심리적 문제 때문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것은 부당한 노동시장과 착취라는 거대한 사회적 구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폭력입니다. 생물학적 기질이 아니라 시스템이 특정 집단을 체계적으로 불리하게 만들면서 생산해내는 완벽하게 구조적인 고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쾌락공학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착취하는 부조리한 정치적, 경제적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약물이나 기술로 그 노동자의 생물학적 기분만 좋게 만들어준다면 그건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해방이 아니라 그냥 증상만 덮어버리는 끔찍한 진정제 투여에 불과하잖아요. 뿌리 깊은 사회적 고통의 원인은 여전히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베나타의 존재의 비대칭성 논리를 보면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도덕적 고민을 던져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굳이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해서 쾌락이나 행복을 창조해야 할 도덕적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태어날 존재가 겪을 고통을 미리 막아주는 것에는 절대적인 도덕적 무게가 실린다는 아주 섬뜩하면서도 논리적인 주장이죠. 생명의 탄생과 고통의 관계를 아주 근본적인 바닥에서부터 뒤흔드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의 종착지에 다다랐습니다.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성들조차 명쾌한 답을 내지 못하고 팽팽하게 갈라지는 바로 그 지점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기술과 제도를 총동원해서 완벽히 뜯어고쳐야 할 시스템의 버그일까요? 아니면 흉터투성이일지라도 결국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지탱해주는 떼어낼 수 없는 핵심 기능일까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란 어떤 모습일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흥미로운 생각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